정호승 씨의 슬픔이 기쁨에게를 보겠습니다. 일단 제목을 보면 슬픔이 기쁨에게 뭔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이 화자 말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기쁨에게 말하고 있으니 기쁨은 듣는 사람, 청자가 되겠죠. 그래서 슬픔과 기쁨을 화자와 청자로 제시했다라는 점도 이 시의 독특한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줄을 보면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이때 나는 슬픔, 너는 기쁨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나가 화자고 너가 청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너에게 슬픔을 주겠대요. 왜 슬픔을 주겠다고 말을 하냐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면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이해하는 존재여야 한다는 거.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이해하려면 슬픔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슬픔이 뭔지를 모르면 물론 그런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만약에 이 슬픔을 모른다면 그 사람의 슬픔을 이해해 줄 수도 없겠죠. 그래서 그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너에게 기쁨에게 슬픔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 슬픔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일단 이거 역설법이고요.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 좀 앞뒤가 안 맞죠? 역설입니다. 그리고 그럼 왜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이라고 말을 하는 거냐면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이해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는 거,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슬픔이기 때문에 사랑보다 소중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일단 말만 들어봐도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그죠? 말만 들어봐도 되게 슬프게, 아니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소외된 이웃 중에 한 명이겠죠. 소외된 이웃이에요. 그런데 그런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며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요. 그러니까 지밖에 모르는 거야. 저 할머니는 이거 간신히 팔아가지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걷다 대고 이제 귤값 고 깎으면서 굉장히 기뻐한다 이거죠. 다른 사람의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뻐하는 너. 그래서 이기적인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모르는 너예요. 그런 너를 위해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여기서 이제 슬픔이 평등하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누구에게나 슬픔은 찾아올 수 있다. 이런 점에서도 평등하고 그 다음에 사실 뭐 이제 그런 게 있죠. 타고난 가난 아니면 타고난 뭐 장애가 있거나 제가 봤던 분들 중에 좀 가장 불우한 운이 없는 그런 삶은 무슨 해바라기였나 무슨 동행인가 아름다운 동행인가 해바라기인가 그 무슨 그 TV에서 하는 방송이에요. 거기 이제 여러 이제 힘든 사연을 가진 분들이 나오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모금을 하고 모인 돈을 가지고 그분들 도와주고 뭐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어머니가 장애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장애라고 해야 되나? 선천적 질병? 네, 선천적 질병이죠. 그런 게 있으셔서 몸이 되게 아프신데 문제는 이제 아이가 둘이 있는데 아이도 아파. 아이들도 장애를 가지고 있어. 뭐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제 여러분 사실 어떤 집안이 되게 힘들어지고 가난해지고 이런 거에는 그 병치레가 있어요. 이제 병치레하고 병원비, 뭐 입원비, 뭐 수술비,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이제 집안이 좀 많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엄마도 아픈데 애들도 아프니까 그것도 희귀병이야. 그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돈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아무튼 근데 그분들이 그런 것은 운이잖아요. 그죠? 그냥 운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태어날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태어나지 않은 건 운이 좋은 거고 그렇게 태어난 건 운이 나빠서일 뿐이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평등한 얼굴. 그리고 이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슬픔을. 그래서 그 슬픔을 알아야만, 이것을 이해해야만 비로소 슬퍼하는 타인에 대한 이해와 연민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질 않은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이 동사자라는 말 자체가 얼어 죽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얼어 죽은 사람이 다시 얼어 죽는다. 그러니까 말이 좀 안 맞잖아요. 이미 죽었는데 뭘 또 죽어, 그죠? 그래서 이걸 역설로 보기도 합니다. 역설법으로 가르치기도 할 거예요. 이걸 역설법으로 배우신 분들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쨌든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은, 그러니까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등하게 웃어주지도 않았고, 그죠? 가만히도 덮어주지 않았어요. 뭐 하지 않았다. 연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연민도 느끼지 않았고, 예? 도움도 주지 않았고, 심지어 매정해, 그죠?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지도 않았어. 웃어주는 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죠? 자, 그런 무관심한 너예요, 그죠? 타인의 슬픔에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 똑같아요. 타인의 슬픔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듣고 함께 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공감하지 못하는 거. 제가 가끔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 하는데, 이제 소설이나 이런 걸 읽으면서 학생들이 별로 거기서 이제 감동을 느끼거나 뭐 이런 게 없는 것은 공감이 안 돼서 그래요. 그들의 삶이. 뭐 이제 많이 다를 테니까. 아무튼 그래서 공감하지 못하면 당연히 거기에 애정과 연민을 가질 수도 없고 눈물을 흘릴 수도 없는 거죠. 자, 그런 너를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제가 이 구절을 보고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될까? 기다림을 주겠다? 왜 기다림을 준다라고 말할까? 근데 여러분 문장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보세요. 나는 이제 너에게도죠. 그죠? 그러니까 위에서도 보면 너에게 슬픔을 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근데 여기선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라고 했으니 이 슬픔과 기다림은 맥락이 같은 거라고 봐야겠죠. 그죠? 일단 편가르기를 한다면 여기서 기다림은 슬픔과 같은 맥락, 기쁨의 반대 맥락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슬픔을 겪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이 슬픔이 끝나기를 소망하고 있겠죠. 그죠? 그 사람들은 그래, 슬픔이 나의 운명이야, 내가 죽을 때까지 난 슬플 거야, 영원히 슬퍼라, 뭐 이러면서 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슬픔이 언젠간 끝나겠지? 끝나기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나는 이제 너에게도 그 슬픔의 기다림을 알게 해줄게. 너에게 슬픔을 줄게. 너에게 슬픔을 알게 해줄게. 이런 맥락처럼 그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또는 할 수밖에 없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것밖에 없는. 이러면 너무 비극적인가? 아무튼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앞이 없어, 희망이 없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희망이 없어. 그냥 시간이 흘러가서 이 상황이 빨리 나아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어쨌든 제가 너무 비극적으로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다림을 주겠다. 슬픔을 겪는 사람들의 기다림. 근데 이게 왜냐면 밑에 보면 기다림의 슬픔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해석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 자, 한방눈을 멈추겠다와 기다림을 주겠다가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기다림을 주는 거, 이 기다림은 너에게 필요한 거, 너에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한방눈을 멈춘다. 그럼 한방눈은 이미 너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거, 기쁨, 가진 자들만이 누리는 것. 이거는 이제 뭐 이게 이런 해석이 꼭 맞는 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눈이 오면, 여러분 눈이 오면 좋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눈이 오면 안 좋다고 하니까 이런 걸 물어보기가 좀 그래. 옛날에는 눈 오면 되게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와, 눈 온다 이러면서 엄청 좋아했다고요. 에? 근데 요새는 눈 오면 이 애들이 감정이 메말라가지고 눈 오면 싫대. 얼어붙고 다니기 힘들고 그렇다고. 그래요. 뭐 사실 저도 싫어요. 저도 싫은데 나는 어릴 땐 좋아했어. 응? 어릴 때는 그랬는데 뭔가 감성이라는 게 있었는데 말이죠. 뭐 아무튼
이 한방눈은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따뜻한 곳에서 한방눈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좋겠죠. 그죠? 내가 집 안에 있어요. 나갈 일도 없어. 근데 밖에 눈이 와요. 와, 눈 온다. 예쁘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밖에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일을 해야 돼. 근데 한방눈이 내려. 어떻겠어요? 고통스럽겠죠. 그죠? 그래서 가진 자들이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지지 못한 자들은 이 한방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는 고통이고 시련이에요. 근데 가진 자들은 이 한방눈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인 거죠. 그래서 그 한방눈을 멈추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 이게 좀 달라요. 여러분, 이 봄눈은 한방눈이랑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히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이죠. 이건 봄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싹들, 새로 난 싹들에게 더 잘 자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봄눈이에요. 물론 이제 거기에 죽는 애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은 봄의 생명력을 의미해요. 이건 꼭 기억하세요. 특히 보리밭, 뭐 보리 새싹 이런 거 시에 나오면 항상 생명력이에요. 추워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그 슬픔을 보고 와서 그 슬픔을 겪고 와서 그 슬픔을 너에게 알려주고 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왜? 걸으면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면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슬픔의 힘은 뭐예요? 그 슬픈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 이게 슬픔의 힘이죠.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근데 이야기를 한다는 건 이제 너도 그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공감하고 함께 이 기분을 나눌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기다림의 슬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슬픔의 힘이에요. 슬픈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게 기다림이고, 그 기다림, 근데 기다리면서도 슬프겠죠. 그죠? 그게 기다림의 슬픔인데, 그 기다림의 슬픔까지, 그러니까 슬퍼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에게까지 걸어가겠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해주겠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려주겠다. 계속 같은 얘기죠. 슬픔을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슬픔을 알아야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이해하고 연민해 줄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화자는 슬픔, 청자는 기쁨인데, 이 기쁨은 슬퍼하는 이웃들을, 소외된 이웃들을,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상황정서 태도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시는 상황정서 태도보다 이제 하나로 묶었어요. 너에게 슬픔이 무엇인지 알려주어서 네가 슬픔을 겪는 이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게 정서민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제는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려는 따뜻한 삶에 대한 추구. 특징을 보면 추상적 관념을 화자와 청자, 그러니까 슬픔과 기쁨이죠. 화자와 청자로 설정했다. 이거는 나올 가능성이 좀 큽니다. 이런 시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중학교 때랑 다른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고등학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중학교 때는요, 뭘 어떻게 물어보냐면, 그러니까 물어보는 방식이 그냥 이렇게 물어봐요. 추상적 관념을 화자와 청자로 설정했다. 이게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추상적 관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되게 1차원적이죠. 고등학교는 어떻게 할까요? 너네가 이걸 알아도 틀리게 내요. 어떻게? 모르는 시를 내는 거죠. 모르는 시를 5개를 준 다음, 자, 이 슬픔이 기쁨에게가 화자와 청자인데 이런 기법이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시를 찾아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애들이 이걸 외워도 틀리는 거예요. 이걸 외운다고 맞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르는 시를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맨날 얘기하는 거죠. 니네 내신 때 내신만 하면 안 된다. 절대. 수능 공부해야 된다. 수능 공부라는 게 뭡니까? 모르는 시를 이해하고, 이런 개념들을 모르는 시에 적용해보고, 이런 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걸 찾을 수 있거든. 그래서 뭐 일단 외우는 게 먼저긴 한데, 뭐 이거 자체가 어렵진 않잖아요. 그죠? 이걸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건지를 이해를 하고 다른 시가 나왔을 때도 이걸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시들을 쭉 보면서
추상적 관념을 화자나 청자로 설정한 게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또 문제를 풀면서 이런 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체크하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역설적 표현을 통해 참신한 느낌을 주고 깨달음을 준다. 역설적 표현 요거 있었죠. 어디 갔냐.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 요거 역설이었죠. 참신한 느낌을 주잖아요. 사랑보다 소중하다. 슬픔이 사랑보다 소중해 라고 말하니까 참신하죠. 네. 그리고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깨달음을 준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이 아는 다른 시에,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제가 드린 이제 문제를 보면 다양한 모르는 시들이 있을 거예요. 그 시들에 적용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